완전 배출. 사이먼북스 출판. 조승우 지음. 채소, 과일, 무첨가 주스는 어떻게 비만과 질병을 몰아내는가? 가장 좋은 아침 식사는 아침 공기와 긴 산책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중에서. 저는 원래 한약사가 꿈은 아니었습니다. 20대 때 첫 직장인 은행원을 시작으로 정말 열심히 영업을 했고 야근과 야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은행에서 돈을 만지다 보니 그럼 나도 한번 돈을 더 만져볼까? 이런 욕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바로 커피 사업이었습니다. 로부스타, 예가체프 등 각종 커피를 직접 맛보고 시음하고 로스팅까지 하면서 저만의 다이어트 커피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커피 사업이 어느 정점에 이르던 순간 몸무게가 80kg이 넘어가면서 극심한 심장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대한민국의 보통 남자들처럼 빵과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먹었고 돈가스와 소시지와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살이 찌면서 불면증,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그 전에 몸에서 신호를 주고 있었던 것을 제가 무시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화제와 진통제를 털어넣었습니다. 근육통이 있을 때는 병원에 가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더 일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스스로 세뇌시키고 합리화했습니다. 어릴 때는 마른 편이었습니다. 밭에서 가져온 것들을 어머니가 밥상에 올려주셨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 등도 먹었고 나물이나 밥을 먹는 정도였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공장 음식을 밥상에 올려놓지 않은 현명하신 어머니 덕분에 건강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쥐어짜는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아가자 의사는 심장혈관이 점점 막혀가는 관상동맥 질환 초기 증세라고 했습니다.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결국에 막히게 되는 것이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일종의 동맥경화였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이 심장병 중 30%가 증세도 없이 사망하는 돌연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자기가 무슨 병인 줄도 모르고 갑자기 사망한다는 말입니다. 골든타임 4시간 내에 응급실에 온다고 해도 10%는 무조건 사망입니다. 미국인 사망 원인 1위고 한국인 사망 원인 2위가 무시무시한 심장병입니다. 저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 혈관 조영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관 조영술이란 방사선을 이용해 혈관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의사가 외부에서 지름 2mm 이하의 가는 나일론 재질의 카테터를 혈관으로 삽입한 후 조영제라는 약물을 주사해 얻어지는 영상을 통해 혈관에 막힌 정도를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고통이 끔찍해서 다시는 받고 싶지 않은 검사였습니다. 그 이후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먹었으나 먹을수록 부작용이 심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국 늦은 나이에 약대, 한약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서야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 때문에 섬유 근육통을 비롯한 각종 부작용으로 고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겪어보고 나서야 절대 병원과 약물은 질병을 완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모든 사업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가 요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건강 공부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인간은 뚱뚱해지고 질병에 걸리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많은 책을 읽었고 그 저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씩 실천해 보았습니다. 고기를 마음껏 먹으라면 그렇게 했고 방탄커피,
즉 커피에 버터를 타서 먹는 를 마시라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살도 빠지지 않았고 질병도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호모사피엔스는 무엇을 먹도록 설계된 동물인가 라는 명제에 대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왜 야생동물은 비만과 질병이 없는가라는 명제에 대한 책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주의 법칙을 그대로 빼닮은 소우주이므로 우리 몸이 아무리 복잡하다고 해도 자연의 법칙에 비춰보면 거울처럼 보인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결국 살아있는 인간은 살아있는 식물을 먹어야 하는 동물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죽은 음식, 즉 공장 음식을 버리고 살아있는 음식, 즉 채소와 과일과 무첨가 주스를 먹으면 비만과 질병에서 해방된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냉장고 안의 모든 공장 음식, 즉 가공육, 우유, 생선, 계란, 빵, 과자 등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채소, 과일식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건이나 채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음식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채소와 과일과 무첨가 주스를 주식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2주 만에 통증이 멈추었으며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80kg의 몸을 끌고 다니느라 힘들었는데 서서히 62kg까지 내려갔습니다. 자연에서 가져와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먹었으니 당연히 부작용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후 10년 동안 아직도 177cm에 62kg 그 몸무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병원 근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동양의학에서 식약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과 약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듯 음식으로 치료하는 것을 식치라고 하고 음식으로 치료하는 의사를 식의라고 불렀습니다. 서양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서약하고 의사가 된 수많은 이가 선서가 끝나고 뒤돌아서자마자 자기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약으로 삼게 하지 않고 독한 약물을 음식처럼 먹이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약물과 친구처럼 지내라는 말까지 합니다. 병원 속에 갇힌 의사들은 음식부터 바꾸셔야 한다고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만사가 귀찮다는 듯 3분 만에 끝냅니다. 컴퓨터에 나타난 그래프와 결과지를 보고 그 유명한 3분 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하면 그뿐입니다. 저는 지금 의사를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상업자본주의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자를 병을 치료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돈을 버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빨리 끝내고 다음 환자를 봐야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의사들과 의료 시스템을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증상을 완화시켜야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아파서 못 살겠다라고 병원에 온 사람에게 아파야 낫는다는 통증의 원리를 말한다거나 통증을 참았다가 통증이 가시면 음식과 생활을 이렇게 바꾸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기 때문입니다. 1차, 2차 수술을 나중에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당장 디스크 수술을 하고 진통제를 듬뿍 선물해야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 한약국 이름이 예방원입니다만 예방은 사실 경제적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경제적 이득이 없으므로 의사들에게 동기부여가 전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의료 시스템에 이의를 제기하는 참 의사들의 고충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이유입니다. 세계적인 암센터들이 채소 과일식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히포크라테스 아버지의 뜻대로 음식으로 치료하려 치면 각종 공격이 쏟아집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은 그 공격의 주요 대상입니다. 신장투석 환자의 경우 칼륨 수치가 높으니 채소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과일을 먹으면 당 수치가 올라서 안 된다라고 합니다. 사과 반쪽, 배 1개 이상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기상천외하고 비과학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하얀 가운을 입은 전문가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청진기를 어깨에 걸치고 나와서 과일과 채소는 섞어 먹지 말라라는 말까지 합니다. 심지어 사과와 고구마와 바나나는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대학에서 영양학을 거의 배운 적이 없는 의사의 훈계에 몇 푼의 교통비를 받고 방송국 의자에 걸터앉은 아주머니들은 아, 그렇구나 하며 영혼 없는 나무 인형처럼 일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계 유수의 어떠한 암센터에서도 암 환자들에게 채소와 과일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으로 7년 연속 선정된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메이오 클리닉 다이어트로 명명하여 채소와 과일 이외의 간식은 일체 섭취하지 말라라는 지령까지 내립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MD 앤더슨 암센터나 존스 홉킨스 의대나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와 같은 세계적인 암센터들은 모두 채소와 과일을 기본으로 암 환자들에게 처방합니다. 열을 가하면 효소, 즉 생명이 죽기 때문인데요. 효소, 즉 생명이 살아있는 음식은 지구상에 채소와 과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식후에 먹는 디저트가 아니라 몸의 내부를 청소하는 청소 음식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디저트로 먹으면 죽은 음식 뒤에 청소 음식이 들어가서 몸 안에서 발효와 부패가 일어납니다. 과일은 아무 죄도 없이 식품회사와 제약회사들에 의해 기소되고 구속되고 징역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일과 채소는 무죄일 뿐 아니라 비만과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장렬히 전사한 독립투사라고 검찰청과 법원 앞에서 시위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일나무는 자기의 열매인 과일을 호모사피엔스를 포함한 영장류들이 잘 먹도록 최대한 배려합니다. 바로 번식 때문이죠. 동물들의 배설을 통해 자기의 자식들인 씨앗을 멀리 번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동물들에게 이득이 있게 해야 하죠. 동물들이 열매를 먹은 후 힘이 나고 생명력을 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번식의 매개체인 동물들에게 해로운 것을 주면 동물들이 다시는 과일을 먹지 않게 됩니다. 과일나무의 번식도 실패한다는 말이죠. 과일나무는 꽃을 피워 벌들을 통해 수정하게 하고 그 꽃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나뭇잎 대부분은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익지 않은 풋과일들도 대부분 녹색이죠. 동물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니 먹지 못하게 열매의 색을 나뭇잎과 비슷하게 위장하는 것입니다. 익지 않은 풋과일들은 색도 녹색일 뿐만 아니라 떫어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과일은 노란색, 빨간색 등 현란한 색으로 동물을 유혹합니다. 자신을 먹고 자손을 널리 퍼뜨려 달라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자연은 조화롭고 신비합니다. 현 인류를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는데요. 생각하는 자라는 뜻이죠. 유전자가 99.6% 동일한 침팬지가 과일과 여린 나뭇잎만 먹고 사는 것처럼 인류학자들은 우리가 700만 년 동안 채소와 과일을 주식으로 먹으며 진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생 인류는 야생소의 목을 낚아채는 날카로운 발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현생 인류는 사슴의 살점을 찢을 수 있는 강하고 뾰족한 치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생 인류는 과일을 따고 채소를 뽑을 수 있는 부드러운 손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씹은 다음 목으로 넘기는 저작 운동을 할 수 있게 구강 구조가 발달되어 있죠.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주식으로 했던 채소 과일식의 균형은 1만 년 전 농업혁명을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사용하면서 집단이 모이고 부족이 형성되고 경작을 하고 가축을 기르면서 우리 인류는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을 기르러 간다든지 음식을 찾기 위해서 하루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했던 몸의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죠. 야생의 식물을 다양하게 먹어왔던 인간이 밀과 쌀이라는 국한된 음식을 먹으면서 각종 비타민과 유기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밀과 쌀을 통곡물 형태 그대로 먹지 않고 각종 요리를 통해 분쇄하고 분말을 만들고 해괴망측한 첨가물을 넣으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죠.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육식동물이 아니라는 증거는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인류학자이자 총균세의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그의 또 다른 명저 제3의 침팬지에서 갈파한 내용입니다. 초기의 호모사피엔스의 것보다 훨씬 성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현대의 수렵 채집인에 대한 연구에서도 한 가족에게 필요한 열량의 대부분은 여성이 채집해오는 식물이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이 가지고 오는 것은 토끼 같은 작은 동물뿐. 모닥불 옆에 앉아서 떠들 만한 영웅담은 못 된다. 이따금 남성이 큰 동물을 잡아 단백질을 공급하는 커다란 역할을 완수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식량이 될 만한 식물이 거의 없고 대형 동물 사냥이 주요 식량 공급원이 되는 북극 지방에 국한된 것이다. 그리고 인류가 북극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도 과거 수천 년에 지나지 않는다. 오랜 역사 속에서의 인간은 위대한 수렵인이 아니라 식물이나 소형 동물을 얻기 위해 석기를 사용하는 약삭빠른 침팬지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농업이 시작된 10,000년 전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조상들은 창과 칼을 들고 사냥을 하는 동물이 아니라 어쩌다 고기를 먹을 뿐인 약삭빠른 침팬지에 불과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만 년이 흐른 후 더 무서운 놈이 나타났으니 바로 공장 음식, 즉 빵과 과자와 가공육과 햄버거와 탄산음료 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채소와 과일과 통곡물까지만 건강 음식으로 간주합니다. 각종 육류와 공장 음식이 비만과 질병의 원인이라고 강조합니다. 세계암연구기금에서는 최근 약 10년간 5,100만여 명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조사하여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수칙을 발표했는데요. 3위가 매일 400g의 채소를 먹을 것이었습니다. 2위는 무엇이었을까요? 1위는 정상 체중을 유지할 것, 2위는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할 것이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도 암 예방 수칙 10가지를 발표했는데요. 2위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을 것이었습니다. 1위는 뭘까요? 1위는 담배를 피우지 말고 담배 연기도 피할 것이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식습관의 핵심은 채소 과일식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는 말이죠. 이제 골고루 먹어라 해서 과일과 채소를 우선적으로 먹어라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뀌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채소 과일이 좋은 건 알겠는데 먹기 귀찮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7대3의 법칙으로 드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70%로 하고 30%를 일반식으로 드시라는 말입니다. 저 역시 7대3의 법칙을 실천하며 18kg을 감량하고 요요 없이 177cm에
62kg에 날렵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2주만 하셔도 기적을 경험하시리라고 장담합니다. 나님의 산모가 아이를 낳았고 매일 울던 아기가 방실방실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약국을 운영 중인 한약사입니다. 전국의 대학병원과 한방병원 등을 전전하다가 안 되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즉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죠. 저는 한약을 전문으로 하는 한약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검사나 진단이나 의료상의 처방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약사가 가진 고유 권한에 의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처방 내에서 안내해드리는 것뿐입니다. 많은 분에게 한약이 아닌 채소 과일식 처방을 내리기도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기적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완치, 즉 완전 치료가 아닌 완전 치유, 됐다거나 치유됐다 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동안 경험한 많은 사례 중 보람찼던 2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이를 원하지만 난임으로 고통을 받는 부부가 있습니다. 저는 각종 환경 호르몬과 가공식품들에 의해 몸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호르몬과 몸속 쓰레기를 완전히 배출하면 새 생명이 태어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시험관과 인공수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 그 누구도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상이 안 돼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엄청난 돈을 쓰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 되신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중 한 분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오기 싫어하셔서 친정어머니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 저희 예방원에 오셨습니다. 하루 식생활 습관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빵과 모닝커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점심에도 커피와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저녁에 또 커피와 각종 빵을 먹는 커피 중독의 소위 빵순이었습니다. 최소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빵도 3번 이상 드시는데 우리는 이를 탄수화물 중독이라 부릅니다. 커피는 몸을 산성화시킵니다. 2018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스타벅스를 포함한 90개 커피 회사에게 커피잔 등에 발암물질 경고물을 부착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원두를 볶을 때 생기는 화학물질 아크릴 아마이드가 발암물질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물질은 감자튀김과 감자칩과 커피 등 식품을 120도 이상 고온에서 장시간 가열할 때 생성되는 화학물질입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아크릴 아마이드를 발암 추정 물질로 규정했습니다. 하루 1잔 이상 먹지 말라는 경고는 하루 1잔도 몸에 해롭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생명을 가져야 되는 여성의 몸에는 커피가 아주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를 친정어머니와 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커피와 빵부터 끊고 채소 과일식으로 바꾸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미 유명하다는 한의원에서 한약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이분께는 따로 한약 처방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딸이 임신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죠.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저도 잊고 있었는데 딸이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고 전화를 또 주셨습니다. 몸속 독소를 완전히 배출하고 생명이 담긴 효소 음식인 채소와 과일을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자연의 섭리로 돌아가면 우리 인간의 몸 역시 자연적인 해결책을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자연의 섭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몸에겐 좋겠죠. 지금까지 사이본북스 출판 조승우 지음 완전 배출이었습니다. 다음은 한약사 조승우의 저자 서문입니다. 해봤어? 갈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갈이란 왼쪽으로 휘어지면서 자라는 칡 갈자이고 등이란 오른쪽으로 휘어지면서 자라는 등나무 등자입니다.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칡나무와
왼쪽으로 휘어지는 등나무가 서로 부둥켜 안은 상태, 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꼬인 상태가 갈등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음식, 즉 채소와 과일만 부지런히 먹어서 몸속에 노폐물을 완전히 배출하면 다이어트도 당뇨도 고혈압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 많은 분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 의사는 이렇게 말하고 저 의사는 저렇게 말하는데 그 복잡한 질병과 다이어트가 어찌 그리 간단하다는 말입니까? 라고 되려 질문합니다. 그러면 저는 현대차와 현대그룹의 창업자 고 정주영 회장의 명언 해봤어? 라고 되묻습니다. 1950년대 한 겨울 정주영 회장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엔군 사령부입니다. 이번에 각국 대표들이 부산의 유엔 묘지를 방문하는데 묘지가 완전히 황폐한 상태입니다. 혹시 묘지에 푸른 잔디를 깔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때는 전쟁 후에 한겨울인지라 잔디는커녕 풀 한 포기도 없던 시기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황폐화된 묘지를 각국에서 온 주요 인사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정주영 회장은 대학을 나온 똑똑한 간부들을 소집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갑론을박을 벌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죠. 회장님,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석양의 겨울 들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잔디는 없는데. 잠깐, 꼭 잔디여야 하나? 푸르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는 즉시 트럭을 끌고 부근의 보리밭으로 가서 한겨울에 핀 푸른 보리 새싹을 몽땅 사들여 유엔군 묘지에 옮겨 심었습니다. 한겨울 푸른 밭에서 각국의 인사들은 호국 영령들을 추모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의 호감을 얻어 각종 공사 수주를 따냈고 지금의 세계적인 현대차와 현대그룹의 기틀을 마련한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문제에 부딪혔다면 어땠을까요? 그 당시는 비닐하우스도 없던 시절이라 겨울에 잔디가 없으니 잔디를 깔 수 없다. 어디 동남아처럼 따뜻한 날씨에 국가에 가서 사와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잔디냐 보리냐가 아니라 묘지가 푸르러야 한다는 본질입니다. 통념, 즉 고정관념을 깨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풍기 회사들이 어떻게 날개를 달면 더 시원한 선풍기가 될까 연구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연구와 개발을 거듭한 끝에 소리가 아주 적고 전기요금이 덜 나오는 선풍기들을 계속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이슨이라는 회사는 선풍기에 꼭 날개가 있어야만 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날개 없는 선풍기가 탄생했죠. 선풍기는 날개 또는 바람이 그 본래 목적이 아니라 시원함이 목적이라는 깨달음에서 위대한 발명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질병과 다이어트 또한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 살이 빠지고 질병이 낫는 실천법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본질이죠. 인슐린이나 당화혈색소와 같이 알 수 없는 이론은 본질이 아닙니다. 비타민 B12나 LDL 콜레스테롤과 같이 학자들의 이론은 본질이 아니죠. 저는 이 본질에 대한 실천법으로 살아있는 음식, 즉 채소와 과일을 부지런히 먹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의 이 생각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아닙니다. 많은 인류학 서적과 진화 생물학 서적을 탐독한 후의 결론입니다. 세상에 많은 건강 서적을 읽고 환자들을 상담해 본 결과입니다. 잠 오지 않는 겨울 새벽, 외로운 들판에 서서 깨달은 결과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러하듯 진실은 단순했습니다.
저도 아주 복잡한 한의학 이론과 현대의학을 공부한 1인이지만 진실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수많은 환자와 독자들이 이를 속속 증명하고 있죠. 저 또한 생각을 바꾸어 날씬한 몸과 질병 없는 몸을 가지게 된 1인이기도 하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쓰신 고 신영복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명문장을 남겼습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이, 실천보다는 입장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고된 노동을 통해 번 돈으로 이 책을 구입하시고 이 책의 맨 첫 장을 열어주신 고마운 당신은 이제 저와 함께 신영복 선생님의 명제, 입장의 동일함이라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책의 맨 끝까지 다 읽으시고 실천을 거듭해서 몸속의 노폐물을 모두 밖으로 몰아내면 질병과 비만 또한 사라질 것이라 저는 장담합니다. 그때가 되면 어린아이처럼 투명한 피부와 날씬한 몸매로 변화된 당신의 모습에 놀라워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복잡하고 현학적인 서양의 이론으로 당신에게 반박하는 친구들에게 정주영 회장의 이 말씀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봤어?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맥주 매니아였어요. 술을 거의 20년 동안 마셨고요. 편의점에 있는 음식만 먹었어요. 그리고 5년 전에 큰 병을 얻었죠. 5년 전부터 저도 자연식물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말씀하신 채소, 과일, 무첨가 주스, 이 살아있는 음식이 바로 제가 했던 자연식물식과 거의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발바닥이 제가 하얗게 각질이 늘 있었거든요, 평생. 그 하얀 각질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발이 아기 발처럼 됐어요. 피부가요, 발바닥이 그냥 아기 발바닥이에요. 저자처럼 죽다가 살아난 1인으로서 그 질병이 저의 가장 큰 스승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사이본북스 출판 조승우 지음 완전 배출이었습니다. 오늘도 가볍게 책 읽기와 함께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